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뉴스룸 연결해서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뉴스 듣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미 국방부 장관 대행에 여성 폭스 전 국장이 지명되고 카터 부장관이 퇴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네, 펜타곤의 2인자인 에스턴 카터 부장관이 퇴임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여성인 크리스틴 폭스 전 국장을 부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는데요. 헤이글 장관은 시퀘스터에 따른 국방비 삭감으로 전례 없는 예산 불확실성을 맞은 상황에서 그는 누구보다 정책과 작전, 임무 등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폭스 대행은 2009년 11월 국방부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 해군 분석센터 소장을 지내는 등 30년간 국방 현안, 특히 작전에 초점을 맞춘 분석가로 활동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실제 미군 작전 효과 등을 감독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면 미국 국방부 사상 최고위직에 오르는 여성이 됩니다. 한편 카터 부장관과 밀러 차관, 또 리틀 대변인 등이 모두 페네타 전 장관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서 헤이글 장관이 본격적인 친정체제 구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집트에서는 개헌위원회가 군부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의 새 헌법 초안을 발표를 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죠. 네, 이집트 개헌위원회가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헌법 초안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군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점인데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헌위는 국내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을 배제한 채 세속 자유주의 진영과 군부 지지파, 무르시 반대파가 주도권을 쥐어서 이런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대통령이 앞으로 8년 동안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군 최고위원회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 있고 국방장관이 군 출신 인사여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는데요. 이집트 대통령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면 정권이 2차례 바뀐다고 해도 군부 자체적으로 국방장관을 지명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 법률 전문가인 아흐메드 에자트는 이 조항들은 군부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면서 군부가 여전히 민주화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허위 신고죄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는데 이 허위로 도난 신고를 했다면서요? 네, 터키를 여행하던 한국인이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했다가 들통나서 강제로 출국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관광객 A씨는 중부 카파도키나에서 서남부 데니즐리로 가는 야간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는데요. 이스탄불의 경찰서에서 신고하다가 허위 신고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아이패드 등 도난품을 여행보험으로 보상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도난 장소를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박물관 인근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관광객이 터키 여행을 하다가 도난 사건을 당해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신고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고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스탄불의 특정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집중되고 또 아야소피아 박물관이 대표적인 관광지란 점에서 경찰이 전례 없이 허위 신고죄로 입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터키의 형법상 허위 신고죄는 징역 2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하며 1년 동안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영사관은 터키에서 여행하다가 도난을 당하면 가급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밝혔습니다. 예, 도난당한 사실은 확실한데 도난 장소가 거짓이었군요. 네. 예, 영국 공영방송 BBC가 우리나라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 학생의 학업 능력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결과를 놓고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한국식 교육은 세계 최고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크게 보도했는데요. 방송은 한국 학생들이 월등한 경쟁력으로 세계 최상위권의 학업 실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는 장시간 학습의 결과라며 우리 교육의 명암을 조명했습니다. 살펴보면요. 학업 부담은 과도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부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청소년에게 사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10만여 개의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로 동시에 지칠 줄 모르는 교육열이 이런 학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러움도 감추지 않았는데요. 교육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영국은 OECD 학업 성취도 비교에서 수학 26위, 읽기 23위, 과학 21위 등 모두 20위 밖으로 밀려나서 학업 성적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수학 1위, 읽기는 1위에서 2위, 과학은 2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이 같은 학업 성취도는 영국 교육 관료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청소년 혹사와 또 사회적인 비용 증가 등 그늘도 늘고 있다고 방송은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이어서 곳곳에 안개 낀 곳들이 많은데요. 평소보다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답게 다른 날보다는 전반적인 교통량 많지 않은 편인데요. 강남권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설릉역 방면으로 삼성역을 조금 지난 지점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나서 이 부분 시속 5km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입니다. 과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 과천대로 상황도 아직은 수월한 편인데요.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사당역에서 이수역 구간 잠깐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경인로가 개봉사거리에서 구로 소방서 3거리,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 교차로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국회대로의 전반적인 흐름은 수월한 편인데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 경찰서까지는 잠깐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로가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회화동 교차로까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고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하락을 했는데 이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퍼진 때문이라죠. 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94.15포인트 0.59% 내린 15,914.62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32%, 나스닥은 0.2%씩 각각 빠졌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11월 제조업 지수가 57.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56.4와 시장의 예상치 55.0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2011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표는 호조였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부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한 겁니다. 오는 6일 발표될 미국의 11월 고용 동향까지 호조를 보이면 이달 중에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미국의 올해 추수감사절과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오프라인 소매업체 매출은 부진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좋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첫 월요일을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후 사이버 먼데이까지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 또 하나 이 중요한 포인트가 원엔 환율인데 일본이 양적 완화를 지속하면서 엔화 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원화 값은 오르면서 원엔 환율이 급락하고 있죠. 네, 어제 원엔 환율은 4원 72전 내린 100엔당 1027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이후 보름 만에 50원 이상 급락했고요. 2008년 9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도요타는 지난해 엔저에 힘입어 2011년보다 44만 대 26.8% 늘어난 208만 대를 팔았고요. 올해는 22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6만 대를 판매한 현대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05만 대에 그쳐서 연말까지 13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엔저가 계속되면 자동차처럼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수출마저 둔화할 경우 장기 저성장이 고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전세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정부가 어제 이 8.28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정기국회 폐회 일주일을 앞둔 여야가 마지막까지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면서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의 2차 처방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연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수익, 손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유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의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묻히는 바람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6주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아파트 값은 정책 불안정성이 부각되면서 한 달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도 한 달 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끝나는데 국회가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거래 절벽과 분양 절벽을 합친 시장 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렇군요. 국세청이 최고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면서요? 네,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세수 감세보다 학원 사업자들의 소득 투명화로 얻는 세수 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학원비 세액공제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학교에 내는 돈에 대해선 교육비를 공제해준다는 원칙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수강료가 실제로는 외부 학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는 학원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교육비는 올해까지 소득공제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제한이 없고요.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연 9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선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대부분 가정이 자녀 교육비로 200만 원가량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1인당 내년에 추가로 환급받는 세금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해킹해서 1,1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으로 따낸 일당이 있다면서요. 이 적발됐네요.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프로그램 개발자 윤모 씨와 입찰 브로커 유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작년과 재작년 나라장터와 경기, 인천, 강원 지방자치단체 간에 오가는 공사 입찰 공보를 해킹해서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5개 건설업체의 공사 77건 총 1,100억 원 규모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이 넘겨진 일당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입찰 브로커, 건설업자들이 공모해 만든 조직으로 지역과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안이 철저한 나라장터 서버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PC에 악성 코드를 심고 경쟁 건설사들의 이메일을 보내서 해킹 프로그램을 까는 우회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3배에 달해서 그야말로 어제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를 급sob하는 이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그동안 저희 출발사 아침에서는 2차례 미세먼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늘은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인제대 백병원 호흡기 내과 전문의이신 염호기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염 교수님. 중국발 미세먼지가 연일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어떨 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가 뿌였습니다. 요 며칠 새 계속 위험 수위를 넘나들다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실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그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 미세먼지로 오는 환자들 대개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일단 상기도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요. 예. 특히 비염이나 후두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비염과 후두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예. 예. 이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 생기지만, 예. 실제로, 계속 장기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천식 환자나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평소 질환이 악화되기 때문에 아주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호흡기 질환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외출을 삼가하고요. 예. 외출을 하고 나서 반드시 손위생이라든지 보강위생 그리고 세척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샤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경미한 경우에는 주로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냥 경미한 경우는 그냥 그 구강위생이라든지 가벼운 그 세척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고요. 또 예. 미세먼지가 약간 들어왔을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지 점막이 자연 보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붙어 있는 미세먼지가 수분 섭취로 인해서 인체 내부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먼지가 걸러지는 겁니까? 일반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을 수는 없고요. 예. 이제 황사 마스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그런 마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외출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런 황사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미세먼지를 다는 못 막겠지만 일부 차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스크도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장기적으로 사용하시지만 않으면 몇 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 언론의 건강 상식처럼 물을 많이 먹어라 혹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예, 수분 섭취는 예. 우리 호흡기의 점막을 아주 촉촉하게 해서 미세먼지가 들어왔을 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돼지고기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몸 안에 이제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겁니까? 수분 섭취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예. 일단은 마시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려면 가능하면 외출할 때 이제 마스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몸에 미세먼지들이 많이 묻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나 몸에 묻어 있는데 그런 세척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많은 미세먼지들은 코나 입에 걸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나 입에 걸러진 미세먼지를 외출 후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자주 씻고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네네. 예, 그런데 어떤 증상을 보였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까? 네, 대개 미세먼지는 상기도에 우선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염이나 예. 수염,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기도 감염을 의심해 보는데요. 1차적으로 상기도 감염인 경우에는 열이 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염이라든지 기침, 후두염 이런 게 있을 때는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으로 생각해보고 예. 병원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가 미세먼지도 황사처럼 해마다 주기적으로 오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황사가 매년 오듯이 예. 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아마 중국에서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석유 연료를 석탄 연료를 쓰면서 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바쁘실 텐데 그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제대 백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염호기 교수였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수nem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어제 이 극적인 뉴스들이 2개씩이나 터졌어요. 네. 예, 하나는 뭐 북한 뉴스인데 장성택 그 퇴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실각이라는 표현은 사실 민주국가에서 쓰는 표현이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 어떻든 또 하나의 뉴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뉴스인데 여야 간에 극적인 타결이 있었죠. 네. 말이 극적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틀쯤만 하더라도 그런데 고승이 오가고 김한길 대표가 이 김한길이가 그만둬도 좋다는 말이냐. 누가 죽나 해보자. 이런 식의 말들이 흘러나와서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지 않습니까? 네. 어제 타결 어떻게 보신 겁니까? 뭐 당연한 수순이고 예. 덮을 수가 없는 다들 막판까지 가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국정원법이라든가 특검은 이제 한 발씩 예. 물러선 거라고 돼 있는데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머리 맞대고 하고 고성이 오갔다 해도 참 이분들 서글프실 거예요. 신문의 일면도 안 됐고요. 지금 뭐 포털들 뒤져보면 주요 기사 10위 안에도 못 들어있어요. 그 아침에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을 아침에 내가 다 살펴봤는데 네. 일면 헤드라인은 전부 다 장성택 그 실각. 예. 예, 권력 잃었다.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체제. 이야기들, 예. 뭐 국제 뉴스 이런 예. 거지. 이 여야의 그 합의가 정말 자기네들끼리 뭐 전쟁을 치는 느낌이었을 텐데 그들만의 협상으로 끝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이드에 처리한 신문도 2개밖에 없는 것 네, 같았어요. 예. 그 일면에는요. 참 그런 것 보면 이 기자들은 이미 다 당연한 수순으로 다 읽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만 예, 참 답답하고 해서 좌불안석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제가 그 지난번에 방송 오프닝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야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네. 황우여 대표는 늘 웃고 있고 뭐 네. 그분은 늘 웃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김한길 대표는 아주 결연한 표정을 예. 짓고 있었는데 속내는 반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나온 협상 결과를 두고 당장 그 일부에서 나온 평가는 그렇습니다. 황우여 대표의 항복이다.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측에서는 민주당이 완패로 끝난 여야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예,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서로 예. 내건 조건이 어느 것이 더 물러섰느냐를 보자면 이제 이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에서 하는 거는 빨리 국회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이 민주당들을. 그 목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황우여 예산안을 또 대표가 빨리빨리 성공하고. 처리해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는 아니다. 민생이 걸려진 문제는 빨리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라는 걸로 치면 뭐 새누리당이 승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내밀었던 것은 특검입니다. 예. 특검제 도입을 아주 정말 했는데 그 새누리당은 그동안은 특검 도입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낸 거죠. 자기네들이 지킬 건 지켜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사설에서조차도 민주당의 완패로 끝난 여야 협상이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참 쉽게 특검을 포기해버릴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보면서 황우여 대표의 미소가 속으로도 웃고 있지 않나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으로서 볼 때는 별로 이룰 게 없는 협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재미있네요. 네. 그 부분도 이 언론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협상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네. 한겨레는 사설이 그렇게 했는데 또 보수 쪽 신문에 보면 이 여당이 워낙 다급하니까 이 특검만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고 전부 다 양보를 했다. 이런 게 이제 기조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양보라는 게 이제 국회 안에 예. 규관을 둬가지고 국정원 특위위원장, 정계특위위원장을 각각 둬서 국정특위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예. 정계특위위원장은 새누리에서 하자 이런 것들 나눠주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국정원 특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지 않았나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실속을 거뒀다라고 하기에는 좀 옹색하죠. 예.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하고 6기 전에 먹어도 오늘은 시각이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그 외부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오면 이 민주당의 역풍이 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인터뷰를 했을 때 예. 이제 느긋하시더라고요. 지금 자꾸 장외로 나가는 그렇습니까? 분들한테. 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희는 12월만 기다립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예산을 결정할 때가 오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 현안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네들의 국민권에서도 12월 달에 언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전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했고 이런 준예산 처리가 나갈 경우에는 지금 여당이 또 다수기 때문에 임명안 넘겼듯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느긋한 표정이었지만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하도 짐 풀렸다 쌌다 나갔다 들어왔다 많이 해서 화제도 안 된 상황이어서 속 타는 거는 민주당의 임원들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해봅니다. 이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네. 예,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이 지역구 현안 예산 이걸 챙겨야죠. 따내야 되니까 그걸 네. 왕년에는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쪽지가 2,000개가 넘게 들락거렸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뻔뻔해진 것 같아요. 쪽지 예산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네. 왜 나쁘냐? 그렇죠. 이게 큰 소리를 치고 네. 지역의 소시인데 근데 이 지역의 소시가 여러 사람들이 중론을 거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됐겠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특정 지역의 특정 민원을 대변해서 쪽지를 집어넣고 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쪽지 예산을 나누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라는 이 한정된 재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 각 지역에 이직으로 빼들어가고 힘센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갖고 하는 목소리 큰 국회의원들 많이 갖고 가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능력 있다고 평가하니까요. 지역 국민들도. 이 문재인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재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권 재도전뿐 아니라 그 전날 그리고 당일날 연달아서 이 박근혜 대통령 쪽을 심하게 공격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우선 이 대권 재도전 이게 왜 이렇게 서투를까요? 대권 대도전을 합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건 아니지만 예. 지금 문재인 전 대권 후보가 문재인 의원이 이제 책 이름이 끝이 시작이다라는 게 굉장히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민주당이 했는지를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자들이 그러면 예. 다시 뜻이 있습니까? 하더니 뭐 피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거죠. 이 마다하지 않겠다, 회피할 생각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네. 그것도 사실 뭐 정치 한두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알려질 것인지는 본인이 다 알았을 것인데 네. 어떻든 제도전 의사를 드러낸 것은 친노 세력을 결집하자 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본인은 말씀은 제발 친노 반노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더불어서 결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조경태 의원이 이제 발언을 해서 어떻게 대선의 실패자가 1, 2년 이상의 좀 자숙 기간을 갖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민주당 도움이 안 된다. 뭐 진정한 노무현 정신을 기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무반에 사살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친노 측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떠나라라는 뭐 발언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직결이 예. 되겠지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 저하고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게 또 이제 그 도하신문의 뉴스가 다 됐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또 반발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왔어요. 네. 뭐 당을 떠나라, 새누리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예. 그런데 이게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 문제하고 문재인 의원의 새 길집 이 노력과 묘하게 지금 그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과 이 문 의원은 이제는 서로 이제 다른 쪽으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문재인 안철수 씨는 대선 후보가 직업인가. 정말 현역 정치 맡고 있는 일, 두 분 다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럼 국회에서 정말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약간 이제 새 정치를 강조하시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라든가, 뭐 연금 뭐 이런 거라든가 앞장서올 거라 기대했었는데 이런 말들은 묻혀버리고 뭐 늘 신당합니다. 뭐 2017년을 뭐 새로운 걸로 합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새로운 국민들이 새로운 신당에 걸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없고 무조건 2017년을 가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원칙론적인 뭐 이야기라고만 한다 하더라도 너무 서로 내가 대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았으면 내가 됐을 것이라 생각 갖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48%가 어디며 국정원 댓글만 아니었으면 내가 됐을 수 있을 거다라는 두 분들 각각의 생각이 정서적으로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마땅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2013년 12월 현재의 정치에만 몰두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 세력 네. 혹은 신당 이걸 가장 높게 보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딘가 하니까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언론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사람은 모이지 않고 그리고 뭐 드러내는 실력은 아직까지 크게 없는데 이 안내비라고 합니까? 안철수 네. 연구소 이 주가만 이제 이분이 발언 한 번 할 때마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예. 또 언론에서는 이 안철수 신당을 굉장히 뭐 과대평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크게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 과대평가라는 표현을 자칫하면 내 가치 판단이 들어갔으니까 위험한 발언이고 하여튼 크게 다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보다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논리인데 예.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26%의 지지도를 보였고 민주당이 10% 정도라면 민주당 제1야당보다 2배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미 안철수 의원은 브랜드입니다. 대통령 후보였었고요. 국민들이 예. 강력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안 다룬다면 또 직무유기인 셈인 거죠. 현재 신당 탕당 준비위원장으로 송호창 의원하고 이기한 전 민주당 의원 이제 탈당까지 하셨지만 두 분이 나와서 좀 가시적으로 하긴 하는 겁니다만 뭐 생각보다 커다란 인물들은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했지만 좀 노리고 있다, 준비 중이다, 속속 탈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은 어떻든 송호창 의원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네, 무소속이죠. 그래서 네. 이게 실제 모이는 힘과 네. 언론에서 보는 그것이 좀 다르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 그 앞으로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신당 세력이 모이고 하면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이 안철수 신당 그리고 또 제야 세력이 모여서 범야권 연대를 만드는 것인데 네. 지금 당장 민주당 안에도 친노 비노 간에 또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범야권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별로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국민과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 정치보다는 이분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워낙 많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래왔죠. 네. 예. 이 저분이 돼야 내가 한 자리가 많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말한다는 건 좀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의 이번 이제 뭐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은 이제 재가동이라고 그랬더니 정치 재가동을 하신 겁니까? 했더니 한 번도 정치를 멈췄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의원의 이번 그 새 책 홍보와 더불어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을 때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반발이 이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주목을 안 하는 반면에 문재인 의원이 한 말씀만 툭툭 던져도 언론들이 다 받았을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 자체가 주목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죠. 국정원 예. 뭐 문제라든가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전체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자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전체 민주당 의견을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좀 통일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려면 문재인 의원부터가 좀 말씀을 하실 때 좀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그 문재인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다 박수만 보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약간 좀 씁쓸한데 민주당도 제대로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체 야당이 다 합의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국민의 그 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시민 세력도 이제 합쳐야 될 텐데 시민 세력들도 이제 많이 동력을 잃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그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예,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는 네. 또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것처럼 보여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네. 하니까 김한길 대표라든가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다 묻혀버리는 네. 거예요. 뉴스의 뭐 5번째, 6번째 꼭지를 밀려나 버리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원내대표 되고 다 예. 했는데. 근데 이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좀 발언은 이 과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천주교 박창신 신부 발언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자 네. 문재인 의원이 이건 미사 강론이고 네. 성스러운 종교 행사다. 네. 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딴 것보다는 문 의원의 이미지가 이제 그쪽으로 자꾸 고착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 의원님도 지금 갈등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 그 문재인 의원은 이제 부드럽고 착하고 참 결이 고운 분으로만 알려졌는데 너무 유약하다는 지적들, 특히 뭐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낸다는 지적이 있어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드러운 분의 강한 발언이 때로는 굉장히 충격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누가 사준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에는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더구나 그 박창선 신부 발언 경우에는 정확한 그 맥락은 상관없이 예. 국민의 70% 이상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수의 국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였었고 앞으로 후보일 수도 있는 분의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집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대권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재수, 삼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당 후보 경선까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재수를 하신 셈이고. 그렇죠. 뭐 YSDG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재수를 안 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네. 다 재선, 이명박 대통령도 재수 안 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만 예. 정치권을 꽤 오래 못 예. 맡으셨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는 이제 재수, 삼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그건 아주 엄격히 제한되는 문제거든요. 네, 한 번 정치 대통령 관리상. 후보로 나와서 떨어진 분들은 당을 떠나거나 정치를 떠나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후보 경선에 나와서 물러서더라도 거의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의 관례인데 뭐 예외가 있다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 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런 정도인데 그분들은 세월이 뭐 몇 년씩 한참 지나서 롤백을 요청받아서 나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아무도 짚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고 예. 소극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뭐 잘한 것은 좀 닮아야 되지만 꼭 미국과 뭐 다른 나라가 하니까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재수 삼수를 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삼수씩 기다려준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 인내했던 세월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준 온몸을 다 던졌던 적어도 이제 그 이 대통령 민주화 과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단식도 예. 하고 뭐 예. 고문도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 분들이 고초를 겪으시더라도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국민의 기다림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혼자 견뎌낸 게 아니라 그런데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만 하더라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잠시 외국을 가고 뭐 했을 때도 그렇게 갈급하게 어서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은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재수해서 좋은 명문대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재수해서 더 좋은 인물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본인이 국민들하고 얼마나 소통하는가를 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재수 삼수하는 정치인들 자꾸 늘어나면 그 보수 중심으로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뭉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중심으로 자꾸 뭉치게 되면 결국 패거리 정치가 되거든요. 근데요. 예.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꾸 나오실라 그러냐니까. 예.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따른답니다. 점심 한번 먹자는 사람이 없답니다. 결국 대선 후보가 직업이 되는군요. 예. 예. 이 청와대가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예. 여야 두 쪽 다 우리도 뒤통수 맞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뭐 다 이거는 그 지금 정책 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좀 대통령이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얘기고요. 하필 이분들에게 임명장을 줬던 시간이 4시 44분이어서 굉장히 그 시간조차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장을 둘째치고 복지부 장관 경우는 흠결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뭐 사적으로 그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문영표 그 복지부 장관에서 알아낸 거는 부인과 아이의 생일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이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에서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을 하면 과연 복지부 안에서 영이 설 것이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뽑는 다른 임명하는 다른 장관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도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는 참 고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예. 이번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 이렇게 여론이 반대를 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더 많은 정치인들, 예. 더 많은 인재들을 좀 열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아니, 만나보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 열람을 해서 우리 유인경 스님께 가서 아닙니다. 좀 저는 모셨으면 전혀 뜻이 없습니다. 이게 예. 국민 대통합에 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치인 씹는 재미로 사는데 왜 이러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 예, 앞으로 새 예산안 또 부수법안도 그 여야가 네. 티격태격 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어차피 뭐 결국 예산안, 준예산 안 가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다들 보고 있죠? 다 굉장히 정해진- 아슬아슬하게 하겠죠. 예, 정해진 코스다. 예. 30일까지는 아슬아슬하게 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목받고 싶어 하겠죠. 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예,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스 유인경 경향신문 스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지원으로 5년간 135조를 책정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죠.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로 51조, 세출 계획 등으로 84조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제에서 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죠. 솔직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세출을 먼저 결정한 뒤에 세입을 결정하려니 생긴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57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을 결정한 뒤 돈줄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예산 수립은 세입을 결정한 뒤 세출 계획을 짜는 것인데요. 어떻든 정부가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걷기로 한 세금이 4조 7천억입니다. 변칙 상속을 차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단속을 통해서 3조 6천억, 그리고 관세청의 관세조사로 1조 1천억을 걷겠다는 겁니다. 자칫 국민들이 마른 수건을 짜는 것은 아닌지 겁이 다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